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5월 29일 첼시 감독으로 정식 부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 유망주들을 잘 육성하기로 소문이 난 포체티노 감독이 현재 바닥까지 추락한 첼시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무드릭을 제2의 차세대 손흥민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변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 포체티노 감독 부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이번엔 그 포체티노 감독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체티노는 에스파뇰 감독을 시작으로 사우스햄튼 그리고 토트넘을 거쳐서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이끌었는데요. 정작 그 우승 트로피는 가장 실패했다고 평가를 듣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3번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시작으로 2020-21 시즌 프랑스 FA컵 쿠프 드 프랑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2021-22 시즌 프랑스 리그왕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 경력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시절을 파리 생제르맹 감독 때로 많이들 꼽고 있죠. 포체티노가 그 에스파뇰 시절에는 어땠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체티노 부임 전까지 에스파뇰은 2008-09 시즌 19라운드까지 3승 6무 10패 승점 15점으로 강등권인 18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누만시아와의 승점이 5점이나 벌어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2008년 1월 20일 포체티노가 부임하고 나서 에스파뇰은 19경기 9승 5무 5패로 승점 32점을 추가하면서 최종 승점 47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9-10 시즌은 11위, 2010-11 시즌은 8위를 기록을 하면서 차세대 라리가를 대표할 젊은 감독으로 명성을 떨쳤죠. 하지만 2011-12 시즌에 14위에 그친 데 이어서 2012-13 시즌에는 13라운드 기준 2승 3무 8패 승점 9점으로 팀이 최하위까지 추락을 하자 경제되는 아픔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현재 마요르카 감독인 하비에르 아기레가 맡아서 13위로 잔류를 견인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에스파뇰을 지휘하면서 쿠티뉴, 이때 쿠티뉴는 인테르에서 망한 유망주였어요. 근데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대박을 치면서 리버풀로 가게 됐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카에온, 스페인 대표 그 카에온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망주였으나 에스파뇰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하르케, 굉장히 가슴 아픈 선수죠. 정말 에스파뇰의 미래를 책임질 센터백으로, 아니 스페인의 미래를 책임질 센터백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심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스발도 문제아로 유명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실력만큼은 진퉁이었던 공격수였고요. 엑토르 모레노, 멕시코의 전설적인 센터백이죠. 그리고 이제 빅토르 루이스,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인에서 상당히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세르히오 가르시아, 에스파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활약을 하면서 간판 공격수로 명성을 떨쳤었죠. 그리고 베루두 같은 경우도 센스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카메니, 한동안 그 아프리카 최고의 골키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인데요. 이런 선수들을 발굴, 육성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13 시즌 승격팀 사우스햄튼이 23라운드 기준 5승 7무 10패 승점 22점으로 강등권인 빌라의 승점 3점 차 15위에 위치하고 있자 2013년 1월 18일 사우스햄튼은 포체티노를 새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포체티노를 새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사우스햄튼은 16경기에서 4승 7무 5패 승점 19점을 획득하면서 최종 승점 41점으로 14위와 함께 시즌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이었죠. 2013-14 시즌에 8위를 기록하면서 포체티노의 명성이 떨쳐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 때 포체티노는 워드프라우스, 현재까지도 사우스햄튼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미드필더고요. 랄라나, 램버트, 로프렌, 나다니엘 클라인, 이 4인방은 전부 다 이제 리버풀로 이적하게 됐었고요. 또 이제 루크쇼, 슈나이덜린, 이 둘은 이제 그 맨유로 이적을 했었고요.
와냐마는 이제 그 포체티노와 함께 토트넘으로 갔었고, 그 제이 로드리게스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15 시즌에 토트넘 감독에 부임했는데요. 부임 첫 시즌에 5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린 포체티노 감독은 해당 시즌을 통해 케인을 정상급 공격수로 육성해냈고요. 2015-16 시즌에 손흥민, 델레알리 같은 선수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때부터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황금기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015-16 시즌은 레스터, 아스널과 함께 우승을 경쟁하다가 뒷심 부족을 드러내면서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2016-17 시즌은 첼시의 승점 7점 차로 아쉽게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7-18 시즌은 맨시티와 맨유에 밀려서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을 했고요. 2018-19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4위에 그쳤으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업적을 달성을 했죠. 하지만 2019-20 시즌에 부진을 보이면서 결국 경질되고 말았고, 무리뉴가 후임 감독으로 부임해서 6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시즌은 아쉬웠지만은 야심차게 영입한 은돔벨레, 로셀소 이런 선수들이 망하면서 이제 무너졌던 거였거든요. 하지만은 이전까지 특히 2015-16 시즌부터 2018-19 시즌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성적을 올리면서 사실 그 포체티노 부임 이전까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거는 레드넥 감독 시절 2010-11 시즌인 1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밑에서 4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업적을 이루어냈죠.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기준 최대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도가 아니고 그냥 최대 황금기였습니다. 이 시기가요. 특히 이제 2016-17 시즌에 포체티노의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최연소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인 86점을 획득을 한 거였는데요. 실제 그 해당 시즌 토트넘 선수단의 평균 연령은 만 23.7세로 유일하게 만 24세가 넘지 않는 팀이었어요. 이제 그 맨유와 리버풀, 본머스가 만 24.4세로 공동 2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토트넘은 해당 시즌에 승점 86점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이는 토트넘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가장 높은 순위였고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2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일하게 승점 80점을 넘겼습니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승점 80점을 넘긴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독보적으로 좋은 시즌을 보냈고, 사실 해당 시즌 토트넘은 다른 시즌이었으면 우승도 차지할 수 있었던 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첼시에게 밀려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거였죠. 이렇듯 그 포체티노는 감독 경력을 통틀어서 어린 선수 육성을 상당히 잘하는 걸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항상 그 포체티노의 팀은 파리 생제르맹 시절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리그에서 최연소에 해당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첼시 선수단을 보면은 여기에 좀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별 선수들의 이제 피크 에이지가 이제 전성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첼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성기에 도달하지 않은 왼쪽에 위치한 선수가 무려 17명이나 돼요. 찰로바, 웨슬리 포파나, 바디아실, 그리고 리스 제임스, 루이스 홀, 갤러거, 엔소 페르난데스, 플리식, 무드릭, 마두에케, 허치슨, 마운트, 주앙 펠릭스, 추쿠에메카, 하베르츠, 브로야, 다비드 포파나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전성기에 있는 선수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에드와르 맨디, 벤치레, 쿠쿠렐라, 자카리아. 다만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다수 있긴 하죠. 9명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금 처분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시즌 첼시의 평균 연령은 만 25.4세로 브라이튼 만 24.8세, 그리고 아스널 만 25.2세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재료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포체티노가 이 유망주들을 어떻게 육성해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첼시는 다음 시즌 평균 연령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주앙 펠리스와 자카리아가 임대 복귀할 예정인데 뭐 이들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임대 복귀할 선수들 중에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당장 그 브라이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레비 코릴이 만 20세고요. 그리고 루카쿠는 아직 뭐 거치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고,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한 구스토가 이제 여름에 합류할 예정인데 이 선수도 만 20세고요. 레버쿠젠 임대를 떠났던 허드슨 오도이가 만 22세. 근데 오도이도 아마도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 겨울에 영입을 하려고 했으나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아서 1년 더 바스코 다가마에서 임대로 뛰게 된 현재 브라질 20세 이하 대표팀 에이스인 안드레이 산토스도 임대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선수는 만 19세죠. 그리고 남미 지역 예선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는 미드필더고요. 현재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전전하고 있는 에단 암파도, 이 선수도 아마 처분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어쨌건 이 선수 그렇게 임대를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만 22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모나코로 임대를 간 이 선수는 뭐 처분만 된다면 무조건 하려고 하겠죠. 말랑사르 만 24세고요. 바카요코 뭐 처분 대상이죠. 만 28세입니다. 이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 중에 이제 베테랑이 많은데요. 일단 뭐 2023년 계약 만료인 선수가 은골로 칸테가 있습니다. 만 32세인데 캉테는 뭐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지만은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자카리아랑 펠릭스는 임대 복귀하는 선수들이니까 논외로 치고요. 그리고 이제 티아고 실바가 2022-23 시즌 도중에 재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첼시 측에서는 티아고 실바가 만약에 브라질로 복귀하고 싶어 한다면은 놓아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맨로를 포함한 첼시의 정통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티아고 실바의 나이는 무려 만 38세입니다. 그리고 코바치치는 정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만 29세고요. 바바 당연히 정리 대상이죠. 만 28세입니다. 플리식도 아마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플리식은 만 24세로 어린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트는 마운트가 떠나려고 해서 이미 고별 인사까지 했다라고 하죠. 홈 마지막 경기에서. 근데 이제 마운트 만 24세, 마운트가 떠나는 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아직 전성기에 돌입하기 이전의 나이의 선수니까요. 부상이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도 뭐 정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스필리쿠에타가 만 33세고요. 그리고 로프터스 치크는 현재 그 밀란 이적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로프터스 치크도 만 27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바메양 무조건 뭐 방출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죠. 오바메양은 만 33세입니다. 이렇듯 베테랑들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시즌 계약이 만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리된다면은 첼시의 평균 연령은 확 내려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뭐 첼시가 지금 골키퍼를 무조건 영입하려고 하면서 만 31세의 에드와르 맨디도 정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쿨리발리 만 31세 센터백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그가 판매가 가능하다면 말이죠. 은쿤쿠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죠. 근데 이제 은쿤쿠도 이제 만 25세의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포체티노 축구에서 연령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포체티노 감독은 압박 강도가 이제 성적을 좌우하거든요. 그 압박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이게 PPD라고 해가지고 그 압박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패스를 돌릴 때 얼마나 수비적인 액션을 많이 했는가, 이걸 해가지고 그 수비적인 액션을 많이 했으면은 그게 압박이 강하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압박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15-16 시즌이 가장 이제 압박 강도가 높았고, 이게 낮을수록 이제 압박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패스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만큼 수비적인 액션을 많이 취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2015-16 시즌이 압박 강도가 가장 높았고, 마지막 시즌이 이제 압박 강도가 가장 떨어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포체티노의 전성기 시절 2015-16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의 압박 관련된 지표들을 이제 순위별로 뽑은 건데요. 2015-16 시즌에 PPDA가 8.2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즉 압박 강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2016-17 시즌에도 9.2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2017-18 시즌에도 9.8회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슛 앤드 하이 턴오버는 어떤 거냐면요. 상대 수비 진영, 그러니까 공격 진영, 토트넘 입장에선 공격 진영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서 그걸 슈팅으로 가져가는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2015-16 시즌에 36회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2016-17 시즌에는 44회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또 이제 2017-18 시즌에는 43회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프레스드 시퀀시스라고,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압박을 하는 시퀀스, 그 움직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15-16 시즌 516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 5위였고요. 2016-17 시즌 538회로 3위였고요. 2017-18 시즌 591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포체티노의 축구는 압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속도도 빠른, 이것이 돼야지 이제 그 포체티노의 축구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점유율 같은 경우는 2015-16 시즌 57.3%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 3위였고, 2016-17 시즌 점유율 60.5%로 3위, 그리고 2017-18 시즌 점유율 62.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스는 이제 그 방향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15-16 시즌 197회로 2위, 그리고 2016-17 시즌 228회로 2위, 그리고 2017-18 시즌 196회로 4위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레시브 패스는 이제 전진 패스인 거거든요. 2015-16 시즌 1243회로 7위, 2016-17 시즌 1609회로 2위, 그리고 2017-18 시즌 2249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토트넘의 기대 득점과 이제 기대 실점을 그래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 실점 대비 기대 득점이 높았는지를 라운드별로 보여주는 건데요. 2014-15 시즌은 전반기에는 기대 득점이 높았고 기대 실점이 낮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빨간색이 기대 실점이고 파란색이 기대 득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 높고 기대 실점이 낮았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축구를 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축구를 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하지만은 후반기 들어서 기대 실점이 올라가고 기대 득점이 내려가면서 후반기를 조금 망치면서 5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체티노 부임 초기이기도 했고 아직 팀이 완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 현상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2015-16 시즌, 2016-17 시즌, 그리고 2017-18 시즌, 그리고 2018-19 시즌까지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대 득점이 기대 실점보다 더 높았어요. 다만 2018-19 시즌에 이 격차가 줄어들었죠. 도리어 2017-18 시즌이 이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고요. 즉 경기력과 관련된 지표는 2017-18 시즌이 가장 좋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포체티노의 마지막이었던 2019-20 시즌 초기 때 이제 그 기대 득점보다 기대 실점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때 토트넘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결국 포체티노가 경질되고 말았죠.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역전을 하는 듯 싶었으나 다시 이게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체티노 부임 시기와 이제 그 이유가 조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이 포체티노 말년으로 갈수록 이 수치들이 떨어지게 된 데에는 포체티노가 이제 그 데스크라인이라고 하죠. 손흥민, 케인, 델레알리, 그리고 에릭센, 이 4인방을 중심으로 팀을 잘 구축하면서 2위도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기록을 하고 이러면서 대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베테랑들을 팔고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는 형태로 가지 않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조금 더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데스크라인이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게 결국 말년에는 문제를 드러내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시절에 어떤 포메이션을 활용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뭐 4-2-3-1을 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78경기를 4-2-3-1 포메이션으로 가동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2-3-1만 고집한 건 아니에요. 변칙적으로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을 21경기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4-3 포메이션을 20경기, 그리고 3-5-2 포메이션을 18경기, 그리고 4-3-3 포메이션을 11경기, 그리고 4-4-2 포메이션을
7경기를 활용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는 플랫형 사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어떤 포메이션이라도 기본적으로는 공격 시에는 한 명이 내려와서 백스리를 형성하고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형태로 공격 방식을 가져간 거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그 압박 강도를 최대한 극대화했었고요. 이러한 가운데 맨로 기자가 포체티노가 부임한다라는 썰들이 나왔을 때 포체티노의 첼시를 미리 예상한 적이 있었죠. 그때 풀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워커, 트리피어, 로즈 같은 선수들이 포체티노 밑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무드릭이 첼시의 손흥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은쿵쿠의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은쿵쿠가 이제 델레알리처럼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타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 이제 스트라이커 공격수 옵션은 이제 로멜루 루카쿠가 복귀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만약에 공격수 영입이 안 된다면 루카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루카쿠한테 물어볼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골키퍼가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이 확정이 되자 풋볼 런던에서도 포체티노는 손흥민 플랜을 통해 무드릭을 첼시 스타로 변신시킬 준비가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소제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드릭은 첼시에서 테이블 아래로 발을 딛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포체티노는 그가 머리를 숙이고 그의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포체티노가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무드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일단 앞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년 전에 손흥민이 포체티노가 본인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윙어로 성장시키는 걸 도와줬다라고 이제 밝힌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드릭도 그런 포체티노가 손흥민에게 그랬듯이 다시 매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잠재력을 폭발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무드릭의 이적 사과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널이 원래 영입하려고 했으나 이제 첼시가 더 좋은 제안을 하면서 샤르타르에서 무드릭을 하이제킹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무려 8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영입을 했으나 와서 이제 실패를 했다.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실제 그 무드릭은 첼시에 와서 프리미어리그 15경기 중에 선발로는 7경기 출전했고요. 2도움이 전부였습니다. 골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풀타임을 소화한 거는 브라이턴과의 31라운드 경기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채 교체 아웃되거나 교체 투입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도 2경기 출전했고 1경기는 선발, 1경기는 교체 투입됐습니다. 8천만 파운드로 영입한 거 고려하면은 실패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현 시점까지는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풋볼 런던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포체티노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격려해 주었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것이고 이를 원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포체티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었다. 난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너무 머리를 굴리거나 복잡하게 플레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포체티노가 손흥민 선수한테 가르쳐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직진했다. 처음 입단했을 때는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았다. 감독은 나에게 내 움직임과 볼이 없을 때의 플레이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다. 그 회의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기 어렵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난 단지 내가 여전히 토트넘에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그는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줬다. 난 정말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이 될 수 있었던 건 포체티노의 공이 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사견이 들어가는데요. 무드릭은 최근 몇 주 동안 특별하지만 원초적인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포체티노의 도움으로 차세대 손흥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만약 무드릭이 넥스트 손흥민이라면 누가 넥스트 해리케인이 될까? 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맨로 기자는 포체티노 토트넘의 그 예상 포메이션을 예전에 한번 이제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거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4-2-3-1 포메이션,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 포메이션이었을 때는 이제 루카쿠나 브로야나 아니면은 새로 영입되는 공격수가 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쿵쿠가 이제 델레알리처럼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타격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델레알리가 실제 그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는 2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였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마운트가 이적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마운트가 이제 에릭센의 역할을 수행할 걸로 봤었는데 이거는 마운트가 떠날 거기 때문에 새로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수가 이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무드릭이 이제 손흥민의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3-4-2-1 포메이션은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종종 활용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커카에서도 포체티노 부임하자마자 이제 그 예상 라인업을 올린 건데요. 루카쿠 원톱에 은쿤쿠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윙에 스털링과 마두에케 혹은 이제 무드릭과 하베르츠가 설 걸로 예상을 했고요. 더블 볼란테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캉테,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은 벤치엘과 리스 제임스, 그리고 코릴과 티아고 실바가 중앙수비, 그리고 케파가 골키퍼로 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화의 폭들은 있겠죠. 일단 첼시는 가능하다면은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어하고 현재 오시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시맨이 첼시를 가려고 할지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니까요.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영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가르테가 파리 생제르맹의 제안을 받았지만은 선수 본인이 첼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골키퍼는 맨디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라야라던가 아니면 그 인테르의 오나나라던가 이런 골키퍼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연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제2의 토트넘처럼 빌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힘들어 보이지만, 왜냐면은 무드릭 선수가 발 빠르고 한 거는 손흥민 선수와 유사점이 많아요. 굉장히 직선적인 선수고, 제가 그래서 무드릭 분석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와 유사한 선수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무드릭은 손흥민처럼 타고난 결정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되기는 다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어쨌건 무드릭이 포체티노의 새로운 손흥민이 될 수 있을지, 다음 시즌 첼시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될지도 한준TV와 함께 팔로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